제25편 전장의 기억이 빚어낸 생존 본능. 결승전을 하루 앞둔 밤, 왕도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축제의 소음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다가올 운명의 날을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다. 왕궁의 화려한 연회장조차 불이 꺼진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빛과 어둠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왕도 전체가 거대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라이오는 자신의 숙소에 있지 않았다. 그는 마국간 가장 깊은 곳, 자신의 늙은 전투마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집단이 깔린 바닥에 차가운 감촉과 희미한 분뇨 냄새가 오히려 그의 신경을 안정시켜 주었다. 이곳은 그에게 있어 위선적인 왕도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공간이었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아니,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북부의 혹독했던 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비명과 피, 부러진 뼈와 타는 살 냄새. 죽음은 언제나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끈질긴 적이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보았고 그보다 더 많은 적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 악마, 이단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북부의 전쟁은 기사도를 논하는 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다 죽은 자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멍청한 시체로 남을 뿐이었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날의 해를 볼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야만족의 함정에 빠져 부대가 점멸하고 시체의 더미 속에 숨어 밤새 죽은 척하며 살아남았던 기억. 식량이 떨어져 동료의 시체에서 마른 육포를 꺼내 씹으며 눈물을 삼켰던 기억. 상처가 골마 들어가자 달군 단검으로 자신의 살을 직접 도려냈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이 그를 만들었다. 그의 모든 기술은 그 끔찍한 기억들이 빚어낸 생존의 본능이었다. 상대의 말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킨 기술은 야만족 기병대의 돌격을 막기 위해 그들의 말다리를 부러뜨리던 처절한 싸움의 변형이었다. 단검으로 상대의 목에 죽음의 공포를 각인시킨 기술은 포로로 잡혔을 때 단 한 자루의 단검으로 감시병을 제압하고 탈출했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발렌타인의 심장을 먹게 한 충격파 기술조차 두꺼운 얼음 방패를 든 야만족 전사를 상대하기 위해 방패를 부수는 대신 그 너머의 적에게 진동을 전달하여 쓰러뜨렸던 기억의 산물이었다. 그의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 명예도, 영광도, 부귀영화도 아니었다. 오직 다음 순간에도 숨을 쉬기 위한 처절하고도 순수한 본능의 발현. 그는 내일의 상대인 롤랑을 생각했다. 왕국의 태양, 완벽한 기사. 그는 라이온이 겪었던 지옥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터였다. 그의 검은 언제나 명예로운 대위를 위해 뽑혔고 그의 승리는 시인의 노래가 되었다. 그는 규칙 안에서 가장 강한 자였다. 하지만 라이온은 알고 있었다. 진짜 세상은 규칙 밖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롤랑은 그 폐허를 본 적이 없다. 라이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허리춤에서 낡고이가 빠진 전투용 단검을 꺼내들었다. 시합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그의 손때가 묻은 진짜 무기.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단검을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가 춤을 추는 듯 그의 몸은 공기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자신이 살아남았던 모든 순간의 기억들을 몸에 다시 새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이 화려한 연극 무대에 서 있는 자신 역시 결국 북부의 진흙탕을 구르던 한 마리의 굶주린 늑대임을 상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일의 대결을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온에게 그것은 만들어진 영웅과 살아남은 괴물 위 싸움이었다. 그는 영웅이 될 생각도 구원자가 될 생각도 없었다. 그는 그저 내일도 살아남을 생각이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전장의 기억이 빚어낸 그의 생존 본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일의 싸움은 창과 방패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신념, 그리고 두 개의 생존 방식이 충돌하는 이 왕국의 운명을 건 진짜 전쟁이들 터였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 제26편 4강 4명이 괴물. 결승전의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왕도에는 태양이 뜨지 않은 것처럼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결승전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준결승전에서 격돌했던 4명의 기사, 4명의 괴물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대회는 왕국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결승에 올랐던 4명의 기사가 있었다. 첫 번째 괴물은 은빛 여우 발렌타인이었다. 그는 이제 고인이었다. 그는 지략과 심리전이라는 무기로 싸웠다. 그의 힘은 상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었고 그의 전장은 상대의 이성과 판단력이었다. 그는 가장 문명화된 방식으로 싸우는 괴물이었지만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죽음은 이 대회가 더 이상 명예로운 스포츠가 아님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는 라이온이라는 거대한 혼돈을 막으려다 그 혼돈에 가장 먼저 집어삼켜진 질서의 상징이었다. 두 번째 괴물은 롤랑의 준결승 상대였다. 그는 폭풍이라 불리는 북부 출신의 또 다른 기사였다. 그는 라이온과는 다른 의미의 야만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순수한 힘과 파괴적인 분노 그 자체였다. 그의 경기는 언제나 부서진 갑옷과 피로 얼룩졌다. 하지만 그는 롤랑의 완벽한 기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 롤랑은 그의 폭풍 같은 힘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도 단 한 치위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세로 그를 압도했다. 폭풍은 결국 태양 앞에서 힘을 잃고 소멸했다. 그의 패배는 기존의 질서와 기사도가 여전히 건재함을, 롤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리고 남은 2명의 괴물. 세 번째 괴물은 성기사 롤랑이었다. 그는 이 왕국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었다. 그는 힘, 기술, 명예, 지성,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존재였다.
그는 규칙 안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살아있는 예술이었다. 그는 질서와 조화, 그리고 문명의 힘을 상징하는 괴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경외했고 사랑했으며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빛, 왕국의 태양이었다. 마지막 괴물, 바로 이다나 라이온이었다. 그는 다른 세 명의 괴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혼돈 그 자체였고 파괴의 현신이었다. 그의 힘은 근육이 아닌 생존 본능에서 나왔고 그의 기술은 명예가 아닌 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 문명화된 경기장에 나타난 가장 원시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의 화신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혐오했으며 동시에 떨쳐낼 수 없는 매혹을 느꼈다. 그는 이 질서정연한 세상에 나타난 설명 불가능한 재앙이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이 대회는 처음부터 이 두 명이 마지막 괴물을 위한 무대였다는 것을. 발렌타인의 지략도, 폭풍의 야만성도 결국 이 두 존재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제물에 불과했다.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 창조와 파괴, 규칙의 신과 생존의 악마. 오늘 경기장에서 펼쳐질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 기사인가를 가리는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왕국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믿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분기점이었다. 롤랑이 승리한다면 왕국은 잠시의 혼란을 딛고 다시 기존의 명예로운 질서 속에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라이온이 승리한다면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상상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준결승에 올랐던 4명의 괴물.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 2명이 싸움으로 압축되었다. 그리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충돌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결과가 영광이든 파멸이든 그들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예감에 전율하고 있었다. 제27편, 롤랑의 경고, 더는 행운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결승전을 하루 앞둔 밤, 라이온은 마구간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낡은 방패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가장자리를 망치로 두드려 펴고 헐거워진 가죽 손잡이를 질긴 힘줄로 엮어 다시 고정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소리가 없었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듯 그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신중했다. 낮 동안의 모든 소음과 광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밤, 그는 오직 자신과 자신의 낡은 장비, 그리고 함께 사선을 넘어온 늙은 말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나지막한 발소리가 들렸다. 라이온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등 뒤의 존재를 향해 곤두섰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 마구간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화려한 갑옷도 번쩍이는 검도 없었다. 그는 간소한 최상급 모직 튜닉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그 어떤 갑옷보다 더 견고하고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롤랑이었다. 롤랑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코를 찌르는 마구간의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지도 지저분한 바닥을 보며 걸음을 망설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라이온만을 응시하며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달빛이 그의 금발을 비추며 마치 후광처럼 빛났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롤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을 잃고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다. 기이한 여정이었지. 힘만 믿던 어리석은 기사가 넘어지고 속도만 믿던 교만한 기사가 추락하고 심지어 지략만 믿던 영리한 기사마저 목숨을 잃었으니 왕도 전체가 자네의 그 알 수 없는 행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군. 롤랑은 행운이라는 단어의 명백한 경멸을 실어 말했다. 그는 라이온의 승리를 실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규칙의 허점을 파고든 비겁한 장꾀이거나 악마의 가호를 받은 흑마법, 혹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의 연속일 뿐이었다. 라이온은 망치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투구가 없는 그의 맨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수많은 흉터와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은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늑대의 눈처럼 고요하고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행운이라. 라이온이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건조했다. 롤랑은 라이온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단자를 심판하는 사제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행운이다. 자네는 단 한 번도 기사다운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 상대의 말을 놀라게 하고 고삐를 끊고 심지어 정정당당한 충돌 속에서 비겁한 암수를 써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 자네는 이 신성한 경기장을 진흙탕으로 만들었고 기사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라이온을 완전히 뒤덮었다. 하지만 그것도 내일이면 끝이다. 라이온. 나는 보도행처럼 우직하지도 페르난도처럼 경솔하지도 발렌타인처럼 자만하지도 않아. 나는 완벽하다. 나의 기마술, 나의 창술, 나의 신념에는 단 하나의 빈틈도 존재하지 않지. 롤랑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라이온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듯한 오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래서 경고하러 왔다. 내일 경기장에 나타나지 마라. 밤중에 조용히 왕도를 떠나 자네가 있던 북부의 진창으로 돌아가. 그것이 자네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폐하께는 내가 알아서 이야기하지. 부상을 핑계로 기권했다고. 그것이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다.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내일 경기장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닌 죽음이 될 것이라는 명백한 선고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구간에는 오직 말의 숨소리와 지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라이온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롤랑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롤랑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도, 분노도, 심지어 동요조차 없었다. 너는 모르는군. 라이온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 나는 그것을 생존이라고 부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구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너희는 규칙 안에서 점수를 얻는 놀이를 하고 있지. 하지만 나는 규칙이 없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왔다. 너는 명예를 위해 창을 들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았다. 너는 가장 강한 자가 이긴다고 믿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배웠다. 라이오는 자신의 낡은 방패를 들어 보였다. 수많은 칼자국과 화살 자국이 흉측하게 새겨진 방패였다. 이것이 나의 명예이고 나의 규칙이다. 너의 그 반짝이는 갑옷과 고결한 신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그의 말은 롤랑의 완벽한 세계의 정면으로 날아와 박힌 비수였다. 롤랑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존재와 마주한 것이다. 라이오는 롤랑의 옆을 스쳐 지나 마구간 입구로 걸어갔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완벽한 놀이가 나의 지독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롤랑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라이온이 사라진 어둠을 응시하며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라이온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가 내뱉는 섬뜩한 예언처럼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벽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제28편 준결승 지략의 은빛 여우 발렌타인. 작가주 이전 회차에서 라이오는 준결승전에서 발렌타인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서사 연속성을 위해 이번 편은 결승전을 앞둔 두 기사의 마지막 밤을 그린 결전전야로 집필합니다. 결전전야. 결전의 밤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 왕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롤랑의 숙소는 대낮처럼 밝았다. 수십 개의 은촛대가 타오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바닥에는 값비싼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의 가문이 대대로 이룩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묘사한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료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질서와 부, 그리고 영광의 세계였다. 롤랑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시종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갑옷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태양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의 백금 갑옷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여 거울처럼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모든 가죽끈이 단단히 조여졌는지, 모든 연결 부위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의 행동에는 한 치위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싸움을 앞둔 전사의 준비가 아니라 신성한 위식을 준비하는 대사제의 경건한 몸짓과도 같았다. 마구간에서 라이온과 마주한 이후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작은 불안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라이온의 말을 되새기며 그것이 결국 패배를 앞둔 짐승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생존, 현실, 그런 단어들은 질서가 없는 야만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이곳은 문명의 세계이며 문명은 곧 규칙과 명예에 의해 지탱된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수호자였다. 내일 나의 창이 저 자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롤랑은 굳게 믿었다. 자신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에 대한 질서의 승리이며 야만에 대한 문명의 승리였다. 그는 이단자를 처단하고 흔들리는 신념의 재단을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이 왕국을 위해, 폐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모든 고결한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가문이 문장이 새겨진 자신의 검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그의 등 뒤로 촛불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졌다. 같은 시각 왕도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 마구간의 한 구석에서 라이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밝은 촛불도 값비싼 향유도 없었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그의 얼굴과 손을 겨우 비추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집과 동물의 채취 그리고 낡은 가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혼돈과 가난 그리고 생존의 세계였다. 그는 갑옷을 닦지 않았다. 갑옷에 새겨진 수많은 흠집과 찌그러진 자국들은 그에게 있어 살아남은 증거이자 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였다. 그는 대신 갑옷 안쪽에 덧대는 낡은 가죽 조각들을 점검했다. 땀에 절고해진 부분을 잘라내고 더 질기고 두꺼운 가죽을 덧대어 꿰맸다. 그의 바느질은 투박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튼튼했다. 그는 겉모습이 아닌 가장 보이지 않는 곳, 자신의 몸과 직접 닿는 부분의 실용성을 중요시했다. 그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 그가 믿는 신은 북부의 얼어붙은 땅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대신 그는 딱딱하게 마른 빵을 천천히 씹어 삼키고 미지근한 물을 마셨다. 내일의 싸움에서 버텨낼 최소한의 열량을 몸에 저장하는 과정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기능적이었다. 그는 롤랑을 생각했다. 완벽한 기사. 그는 롤랑 개인에게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다. 하지만 롤랑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증오했다. 저들의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북부의 병사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갈 때 왕도의 귀족들은 연회를 즐겼다. 저들의 평화는 누군가의 전쟁으로 유지되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내일 나는 저들의 위선을 부술 것이다. 라이온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롤랑을 죽일 생각도 백작 자기를 탐하는 마음도 없었다. 그는 단지 증명하고 싶었다. 저들이 믿는 완벽한 세계가 얼마나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운지를. 진짜 세상은 그들의 화려한 성벽 바깥 피와 진흙탕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저들의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 누군가는 매일 밤 악몽과 싸운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준비를 마치고 집단 위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낡은 단검을 꺼내 그 서늘한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 북부의 모든 기억을 불러내어 자신의 정신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벼리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한 등불이 그의 흉터진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왕궁의 높은 탑 위에서 롤랑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승리의 영광을 예감했다. 마국간의 어두운 구석에서 라이온은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며 또 하루 살아남아야 할 기나긴 싸움을 준비했다. 2개의 세계, 2명의 전사. 이제 그들의 운명이 교차할 결전의 시간이 밝아오고 있었다. 제29편, 함정과 기만, 전장보다 교활한 수싸움. 결승전의 날, 경기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왕국의 모든 이들이 이 마지막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축제를 즐기는 흥분이 아닌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의 엄숙함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한쪽 끝에는 왕국의 모든 영광과 질서를 상징하는 태양, 선기사 롤랑이 서 있었다. 그의 백금 갑옷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고 그의 자세에는 한 치위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함이 깃들어 있었다. 반대편 끝에는 왕국의 모든 혼돈과 공포를 상징하는 그림자, 이다나 라이온이 서 있었다. 그의 낡은 갑옷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풍겼고 그는 마치 폭풍 전이 고요한 바다처럼 미동도 없이 상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불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마침내 마지막 대결의 시작을 알렸다. 롤랑은 지금까지 라이온이 상대했던 그 어떤 기사와도 달랐다. 그는 라이온을 힘으로 부수려 하지도, 속도로 현혹하려 하지도, 공포로 제압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경기장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만들고 라이온을 그가 계획한 완벽한 함정 속으로 몰아넣을 생각이었다. 이것은 창과 창이 대결이 아닌 지성과 지성이 부딪히는 전장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싸움이었다. 돌격, 신호가 떨어졌지만 롤랑은 전력으로 돌진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몰아 경기장 중앙의 나무 울타리에서 평소보다 한 뼘 정도 더 넓은 거리를 유지하며 나아갔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라이온의 예민해진 감각은 즉시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 롤랑은 라이온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기술을 쓸 공간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는 라이온이 자신의 흐름을 읽지 못하도록 모든 움직임을 교본처럼 정직하고 예측 가능하게 통제했다. 첫 번째 격돌, 두 기마가 스쳐 지나갔지만 창은 부딪히지 않았다. 롤랑이 마지막 순간에 상체를 살짝 비틀어 라이온의 창을 피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라이온의 말이 균형을 잡기 위해 내디뎌야 할 다음 발걸음의 위치를 교묘하게 방해했다. 라이온은 순간적으로 말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신경을 써야 했고 그 찰나의 순간 공격의 흐름이 끊겼다. 두 번째, 세 번째 격돌이 이어졌다. 양상은 비슷했다. 롤랑은 결코 라이온과 정면으로 힘을 겨루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미세한 거리와 각도를 조절하며 라이온을 괴롭혔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경기장 전체에 보이지 않는 함정을 촘촘하게 설치하고 있었다. 라이온의 창이 뻗어 나오는 각도를 제한하고 말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으며 심지어는 투구의 좁은 시야 틈으로 햇빛이 반사되는 각도까지 계산하여 라이온의 시야를 방해했다. 라이온은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벽에 부딪혔다. 그는 지금까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승리해왔다. 상대의 공포, 분노, 자만심, 혹은 균형의 중심이라는 물리적인 약점. 하지만 롤랑에게는 그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의 자세는 언제나 완벽했으며 그의 움직임에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었다. 그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승리만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완벽한 기계와도 같았다. 라이온의 예민해진 감각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그는 롤랑이 설치한 수많은 기만적인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었다. 롤랑의 모든 움직임은 다음 공격을 위한 미끼였고 모든 방어는 라이온을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초대장이었다. 라이온은 마치 끝없는 거울에 방에 갇힌 것처럼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허상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두 기사 사이에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롤랑의 완벽한 통제력 앞에서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던 라이온이 속수무책으로 농락당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묘한 쾌감과 안도감을 주었다. 역시 질서는 혼돈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침내 롤랑은 마지막 함정을 펼쳤다. 여러 번의 격돌 끝에 그는 라이온이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미세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그는 다음 격돌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아주 작은 빈틈을 노출했다. 그것은 라이온에게 여기를 공격하라고 속삭이는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라이온은 그 빈틈을 보았다. 그의 모든 본능이 저곳을 찌르라고 외쳤다. 그는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지만 이미 수세에 몰린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롤랑이 열어준 그 단 하나의 길을 향해 돌진했다. 라이온의 창이 롤랑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날아가는 바로 그 순간 롤랑이 움직였다. 그는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라이온의 창을 자신의 어깨 갑옷으로 받아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롤랑의 어깨 갑옷이 찌그러졌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희생이었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완벽한 계산. 라이온의 창이 롤랑의 갑옷에 박혀 있는 동안 라이온의 상체는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방어 자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모든 것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롤랑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의 창은 라이온의 방패나 갑옷이 아닌 그의 말이 디디고 있는 앞다리 바로 앞의 땅바닥을 향해 날아갔다. 그것은 이전에 라이온이 썼던 기술의 모방이자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응용이었다. 라이온은 보았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패배를. 그는 롤랑이 만들어낸 완벽한 수의 세계 속에서 외통수에 몰린 체스의 왕처럼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그의 모든 경험과 본능, 그가 연마했던 모든 기술이 이 완벽한 계산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제30편, 짐승의 직감, 모든 계산을 파괴하다. 패배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찰나의 순간,
라이온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멈췄다. 이성적인 판단, 기술에 대한 분석, 승리에 대한 계획. 그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단 하나. 북부의 얼어붙은 땅에서 시체 더미 속에 숨어 밤을 지새우던 그날의 기억이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오던 그 순간 그를 살린 것은 기술이나 지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살고 싶다는 짐승의 가장 원초적인 부르짖음이었다. 살아야 한다. 그 생각과 함께 라이온의 몸이 이성을 벗어던지고 움직였다. 그의 행동은 기사도에도 그 어떤 싸움의 논리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그는 롤랑의 창이 자신의 말 앞다리를 덮치기 직전 스스로 말의 안장에서 뛰어내렸다. 아니, 뛰어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는 롤랑을 향해 몸을 던졌다. 육중한 갑옷을 입은 채 달리는 말 위에서 상대를 향해 몸을 날리는 행위. 그것은 자살과도 같았다. 관중석은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 롤랑의 눈 역시 난생 처음으로 당혹감에 크게 뜨였다. 그의 완벽한 계산 속에 상대가 스스로를 무기처럼 던져버리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쿵! 라이온의 몸은 롤랑의 말이 아닌 롤랑의 상체에 그대로 부딪혔다. 롤랑은 갑작스러운 충격의 균형을 잃고 말 위에서 크게 휘청였다. 하지만 라이온의 진짜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딪히는 동시에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을 뻗어 롤랑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롤랑과 함께 그대로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夸夸夸광. 두 명의 기사가 뒤엉켜 땅바닥을 굴렀다. 육중한 갑옷이 부딪히는 소음과 흙먼지가 경기장을 뒤덮었다. 기수가 사라진 두 마리의 말은 놀라서 울부짖으며 경기장을 내달렸다. 시합은 순식간에 진흙탕 속의 개싸움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야말로 롤랑의 완벽한 세계를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라이온은 롤랑을 체스판 위에서 끌어내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세계, 규칙도 명예도 없는 북부의 진흙탕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흙먼지 속에서 먼저 몸을 일으킨 것은 라이온이었다. 그는 땅바닥을 구르는 동안 롤랑의 투구와 목갑옷을 연결하는 가죽끈을 끊어버렸다. 롤랑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때 그의 머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네 이놈. 롤랑은 처음으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그의 아름다웠던 세계는 이 야만인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 하나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검을 뽑아 들고 라이온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검술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의 검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실려 있었고 그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그의 완벽했던 검의 궤적에 아주 작은 빈틈을 만들어냈다. 라이온은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맨손이었다. 그는 롤랑의 검이 날아오는 순간 몸을 숙여 피하는 대신 자신의 왼팔에 달린 낡은 방패를 들어 그 검을 막았다. 카강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롤랑의 검이 방패에 깊숙이 박혔다. 그리고 라이온은 기다렸다는 듯 방패를 비틀어 롤랑의 검을 부러뜨리는 대신 방패에 박힌 검을 그대로 쥔 채 롤랑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롤랑의 완벽한 검을 자신과 롤랑을 연결하는 쇠사슬로 이용한 것이다. 딸려들어온 롤랑의 얼굴을 향해 라이온은 오른주먹을 날렸다. 갑옷을 입지 않은 굳은 살이 박인 짐승의 주먹이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롤랑의 완벽했던 얼굴이 피와 흙으로 뒤범벅되었다. 롤랑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라이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롤랑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박치기. 기사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이었다. 롤랑의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롤랑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왕국의 태양과 같은 빛이 없었다. 오직 고통과 굴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다. 라이온은 롤랑의 앞에 섰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묵에 잠긴 경기장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다. 그는 단지 증명했을 뿐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된 세계라 할지라도 살아남으려는 단 하나의 짐승의 직감 앞에서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계산을 파괴한 것은 그의 힘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살겠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생명의 의지였다.